안녕하세요. 우리 문학 A 시간 현대시 감상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네, 미안하게도 현대시 감상 네 번째를 먼저 하게 됐어요. 순서는 사실 별 상관없으니까 이 네 번째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글은 일단 설명문 한 글과 한 편과 또 시 두 편 이렇게 먼저 문제가 되어 있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수특에서 수능 특강 책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들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또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또 꼼꼼하게 잘 보아서 지금 문학 A 교과서에서 보는 그 제재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설명하는 글에 나와 있는 낯설계약이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 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설명문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좀 잘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자, 보면요. 낯설계약이라는 건 주로 예술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예요. 일반 예술에서도 많이 씁니다. 연극이나 또 드라마 이런 데에서도 쓰는 용어입니다. 일상적인 맥락을 배경으로 해서 특정 대상을 두드러지게 만들어 주의를 환기하는 기법. 즉 누구에게 시선을 확 집중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겠죠. 원래는 일반적인 어떤 맥락이 배경이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 모든 일상적인 것을 그냥 보여주어서는 눈에 띄지 않겠죠. 특정 대상이 뭔가 눈에 확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누군가 친구 사진을 찍어. 여기 친구가 앉아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잘 보이게 하려면 뒤에 배경을 어떻게 흐려주게 만들어야 되겠지. 자, 이 낯설게 하기 기법은요. 일단 보통 일반적인 맥락과는 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낯설게 하기의 반대말은 결국에 익숙함이에요. 영어로 낯설게 하기는 defamiliarization이거든요. familiar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익숙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건 일상적인 맥락이 배경이 되어서 이 배경이라면 특정 대상은 앞으로 팍 튀어나온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전경이라고 합니다. 배경 앞에 있는 아까 사진 앞에 그 친구의 모습이 전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낯설게 하기는 다른 말로 전경화라는 말도 써요. 배경 앞에 얘만 툭 튀어나와서 보일 수 있도록. 자, 이것을 이제 시의 전문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시에서는 그렇다면 낯설게 하기는 어떤 것이 주가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일 거예요. 자, 이 시에서 일상적인 언어 형태나 규범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띄어쓰기를 안 해. 띄어쓰기 안 하는 시로 우리가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라든가 이런 거에 일단 띄어쓰기는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띄어쓰기 안 한 시도 굉장히 많아요. 백석이 쓴 시 중에서 띄어쓰기를 쓰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일단 우와 이거 뭐지? 이런 거 느꼈거든요. 또 이상의 시. 이상이 제일 먼저 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 일단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이나 구절의 흐름이 어색해지도록 행을 구분하는 경우, 그 행간 걸침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 기법에서 일단 낯설게 하기 기법 등입니다. 일정한 흐름으로 끊어읽기가 진행되다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끊어읽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연의 구성이나 행의 길이가 크게 바뀔 때도 있겠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 자, 우리 다음 주에 배울 수 있는 그 산도하나 또는 또 무둥이라는 시, 황지효의 무둥이라는 시, 이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 용어들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왜 이토록 낯선 형식들을 시는 취하는가? 낯설게 하기 위함이다. 맨 마지막입니다. 구두점의 사용 양상의 변화를 주는 경우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시에서 구두점, 즉 쉼표나 마침표, 느낌표 등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쓰면서 이것이 평범하지 않게 보이게 만드는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낯설게 하기가 겉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굉장히 신선해요. 그래서 낯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갈게요. 낯설게 하기는 사실 표현 기법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표현 기법으로 낯설게 하기를 사용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낯설게 하기라는 것 자체가 문학의 어떤 기본 본질이에요. 좋은 예술 작품들은 우리가 일상의 흐름 속에서 쉽게 발견하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제시한다. 이것은 사실 예술이 표현 기법을 펼쳐내기 이전에 대상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을 갖춰야 되기 때문이다.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보고 평범하게 지나가 버리면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학 작품은 기본적으로 낯설게 하기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에 이것이 핵심이에요.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에 낯설게 하기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낯설게 하기를 얘기할 것이 아니다.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가서 낯설게 하기는 결국에 작품의 태도다. 형식적으로 해서 아주 신선한 작품을 만드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노력해야겠죠. 형식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낯설게 하게 만드는 낯선 시선으로 먼저는 관찰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배경이 된다는 것에서 실제로는 당연하다고만 생각한다면 문학작품 나오지 않아요. 평소에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것에 완전히 이것에 딱 주목하는 그 시선, 즉 낯선 관점이 있어야만 낯설게 할 만한 작품의 내용이 나오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품을 읽었을 때 낯선 관점으로 이거를 평소에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던 것에 그 주목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 이렇게 낯선 태도로 먼저 바라본 그 시선에 대해서도 주목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울 작품인 이재모의 종소리 같은 경우도 평소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그 소외되었던 그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존재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시선을 다시 돌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이제 작품을 어떻게 읽을까? 시를 읽을 때 새로운 표현을 만나게 된다면 일단 표현 방식만 확인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될 때가 많아. 오, 이거 신선한데? 특이한데? 낯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표현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어떤 진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지 요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독특한 시들은 참 많이 만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됐을까를 독자로서도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낯설게 하기 기법 우리가 배웠고요. 자, 이제 시 한번 같이 배우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는요, 먼저 제목 보고 가야 됩니다. 제목이 조깅이야. 그래서 이 시어들을 해석할 때 이 제목이 주는 힌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맨 처음 부분에 물론 이게 지금 연 구분한 건데 이렇게 지금 지면의 허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는 했어요. 보기가 많이 불편하지 않다면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들 여기만 먼저 한번 볼게. 요거 뭐 같아? 조깅할 때, 즉 호흡이지. 가파른 호흡 같은 것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호흡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 표현 기법 같은 경우를 한번 좀 볼게요. 이제 호흡할 때 이 소리니까 이거는 일단 음성 상징어라고 할 수 있겠지. 음성 상징어를 쭉 나열을 했어. 네, 물론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데 후만 나오는 게 아니라 후하고 하가 같이 나와요. 때로는 교차되기도 하고요. 반복 교차를 통해서. 자, 여기서 구두점 한번 내가 보자고 했었잖아. 이미 얘기를 했던 거니까 자세히 보자. 일단 쉼표 나오다가 느낌표가 짠 나오네. 그치? 뭔가 이게 좀 주목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치? 쉼표 또 느낌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읽을 때 독자가 어떻게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작가가 썼겠어? 뭐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지 않겠어요? 일단 강약 조절이 조금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 이거는 좀 더 강세 지점에서의 딱 느낌, 강세를 딱 줘야 되는 것 같은 느낌표는. 그리고 이거 쉼표 그야말로 쉼표가 됐어. 그치? 쉼을 표현하는 거.
호흡이죠. 거친 호흡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쉼표를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사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 우리가 독자로서 그거 한번 찾아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 오, 신선한데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대단히 역동감 있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리듬감도 타게 하지. 반복과 교차가 있으면 사실 리듬감은 타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져요. 진짜 호흡을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본다면요. 이게 일단 조깅의 호흡을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서 딱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후하고 하를 겹쳤어. 그런데 여기 잘 봐. 후하 하다가 후하로 바뀌지. 네, 요거는 어떤 느낌이 오니? 얘들아, 요거하고 요거가 지금 좀 차이가 나잖아.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거. 그치? 점점 가빠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2연 볼게요. 땅바닥이 뛴다, 나무가 뛴다, 햇빛이 뛴다, 버스가 뛴다, 바람이 뛴다, 창문이 뛴다, 비둘기가 뛴다, 머리가 뛴다. 와, 생동감 정말 넘치네.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이거에서 사실 조깅하는 사람이 보던 그 시선에서 땅바닥이 뛰는 것도 나무가 뛰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너희들 그냥 쓱 하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연물이 뛴다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사실은 내가 뛰는 건데 대상이 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일단 봅시다. 대상이 뛴다. 대상과 내가 마치 하나가 되어서 같이 뛰는 것 같은 대상과의 일치감이죠. 그리고 굉장히 낯선 표현이야, 일단 자체가. 일단 대상이 뛰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낯설게 하기거든요. 야, 내가 뛰니까 이거를 막 말로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뛰니까 마치 나무도 이렇게 뛰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단 말이야. 나무가 뛴다, 창문이 뛴다, 비둘기가 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뛴다 하면서 또 반복을 통한 또 생동감 또 조성하고 있고요. 이건 뭐 시 전체적으로 되는 거니까 다시 또 쓰진 않겠습니다. 또 구두점 한번 볼까요? 구두점 한번 보면 이제는 쉼표만 나오지 않네요. 쉼표도 나오기는 해. 쉼표도 계속 나와주기는 하는데 또 새로운 거 하나 나왔어. 이거 뭐야? 마침표. 이 마침표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읽어줘야 될까? 아까는 느낌표였을 때는 더 세게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거 마침표는 뭘까? 마침표라고 해서 와 마침 안 뛰어? 나무가 뛴다. 딱 멈춰줘야 돼? 마침표니까 멈춤으로 해석해야 될까? 그렇진 않겠지. 자, 이거는 시적인 어떤 이해력이긴 한데요. 너희들이 생각할 땐 어떻게 생각해? 이 시를 해석해봤던 많은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했어. 아, 이거는 좀 말이 웃길 수도 있어. 생각이 좀 정리되는 느낌? 땅바닥에 뛴다, 나무가 뛴다 하고 딱 좀 정리하는 느낌? 일단은 사람이 뛰면서 조깅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도 같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 사유의 흐름, 생각도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나의 생각도, 내 호흡도 또 정리가 되는 거야.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쉼표는 마치 신체적 호흡 그리고 느낌표도 강한 호흡이었다면 신체적인 호흡 플러스 정신적인 호흡, 정신적 호흡으로 또 어떤 이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건 정말 머리가 뛰는 거다. 마지막 표현에서의 머리가 뛴다. 다리가 뛰는 게 아니라 머리가 뛴다라고 말한 건 뭘까? 그냥 뛰는 것이 사실 다리로만 뛰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뛰는 거다. 온몸으로 뛰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자기의 어떤 생각의 정리, 이 조깅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될 때 마침표가 또 등장을 하는 것 같아. 자, 그 3년을 넘어갈게요. 잎진 나뭇가지 사이, 잎이 졌대. 이거 계절적 배경 여기서 좀 드러나겠지? 계절이 가을이나 겨울 되겠네. 그치? 초가을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언제 뛰고 있는지 그 계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시간도 좀 나오겠고요.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곳은 나무가 있고 바람이 불고 또 버스도 왔다 갔다 하는 도시의 어떤 조깅 코스 상상해 볼 수 있겠지. 자, 잎진 나무 사이 하늘에 환한 맨몸이 뛴다. 오, 잠깐 조깅하면서, 여러분들도 조깅하면서 옆에만 보나요? 네, 조깅해 본 사람들 알죠? 이 신선한 이 기분으로 어디를 바라보기도 합니까? 하늘도 바라보잖아요. 그죠? 하늘에 환한 맨몸이 뛴다, 허파가 뛴다. 이건 자기 몸에서, 아까 머리가 뛴다고 했다는 거하고 조금 연상되는 거지. 머리가 뛴다, 맨몸이 뛴다, 허파가 뛴다. 이 자기 몸의 어떤 뛴을 보여주는데, 지금 시선은 위로 가 있네. 그럼 약간 좀 대조적이라고 한다면, 이거 좀 정리해 보자면, 여기서는 시선이 수평적이었다면 얘는 수직적인 시선이겠다. 그치? 요것도 한번 정리해 놓자. 수평적 시선, 옆으로 보는 것들, 얘는 지금 잠깐 위를 보고 있어. 수직적 시선. 자, 조깅을 하면서 보여주는 이제 네 번째 얘기 볼게요. 하후, 하후, 하후. 너희들 보면 알겠지만 아까는 후하후하였는데 이번엔 하후하후잖아. 자, 이거에서 뭔가 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를 통해서 작가가 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을까? 일단은 이것도 호흡은 분명히 호흡이야. 그치? 그런데 약간 순서가 바뀌었어? 이거는 마치 호흡을 막 점점 가빠지는 호흡이었다면 이거는 호흡이 조금이라도 정리되고 있는 호흡 정리? 호흡을 가다듬는 정리? 호흡 정리, 가다듬? 이렇게 반대로 약간 호흡을 좀 더 정리하려고 하는, 호흡을 가다듬으려고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 멈춘 거 아닙니다. 조깅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꿈치가 들린 것들아. 자, 뒤꿈치가 들린 것. 이거 뒤꿈치가 들린 건 지금 나의 발 뒤꿈치가 땅에서 이렇게 딱 뜬 그거를 지금 모으고 있는 거죠. 지상을 박차고 탁 튀어나갈 때.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뒤꿈치가 들린 것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이 조깅에서 그거에서 연상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 뒤꿈치가 들린 것들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래? 그 다음 줄에 있어. 밤새 새로 반죽된 공기가 뛴다. 점점 멋진 표현들이 막 나오네요. 밤새 새로 반죽됐다. 여러분들 빵 만들 때 밤새 새로 반죽됐다라는 건 뭐야? 부풀리려고 하는 거죠? 부풀은. 너무 이 공기 자체의 느낌이 확 부풀린 빵을 연상해. 이거는 대단히 신선한 공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알겠어. 그치? 어떤 공기를 지금 이 시적 화자가 마시고 있는지 느낌이 와요. 공기가 뛴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상이, 움직이지 않는 대상들이 계속해서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같은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공기가 뛴다. 비둘기 뛴다, 햇빛 뛴다, 모든 것들이 대상들이 그러는데, 특별히 이런 표현 방법 혹시 아시나요? 표현 방법 좀 정리 좀 하고 가고 싶은데, 네. 의인법과 조금 다르게요. 의인법은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낄 때 주로 사용되고, 예, 대상이 활력 있게 움직이게끔 만드는, 원래는 움직이지 않는 대상인데 활동감을 넣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동작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화류법이라고 많이 하죠. 내 생에 드문 아침이 뛴다. 마지막에 이거는 자신이 이 조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내 생에 드문 일인 거야. 이게. 최근에 그 조깅의 어떤 경험이 화자로서는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는 얘기죠. 내 생에 드문 아침이 뛴다. 자, 일단은 이것이 조깅 자체가 내 인생에 아주 특별하고 드문 경험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아침이 뛴다라고 했으니, 이거 아침은 어떤 느낌? 아침은 신선한 느낌이죠, 지금. 그런데 그냥 이거는 시간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깅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조깅의 시간이 지금 아침이다. 그리고 화자나 이 모든 대상들이 함께 뛰는 시간 자체가 이 아침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모든 뛰는 것들의 시간 자체가 바로 아침이기도 하고요. 물론 일단은 지금으로서 실제 시간 자체가 아침입니다. 내 생에 드문 아침이 뛴다. 시작에 어떤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굳이 또 아침을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깅하고 있는 실제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그런 것들을 등장시키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아침은요. 항상 좀 시에서 아침 나오면 일단은 시작, 또 생동감 이런 것들 다 등장을 시키거든요. 시작의 이미지. 모든 대상들이 함께 뛰는 그런 시간.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점점 지금까지는 약간 봐봐 이렇게 동작이나 이런 것들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오고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시적 화자가 조깅을 통해서 내적으로 느끼는 그 감격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요거에서 이 조깅을 통해서 내 인생의 드문 경험이다라고까지 했잖아. 내 인생의 특별한 경험이다. 특별한 아침이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이 한 행으로 쫙 한 줄로 정리하면서 마침표 딱 정리했잖아. 자신의 진짜 조깅에 대한 나의 마음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독수리 한 마리를 삼킨 것 같아. 이 표현 어떤 느낌일까 얘들아? 요건 정말 멋진 표현인데 조깅을 해본 사람이 이제 벅찬 감격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은 들어. 이 표현에서 이 독수리 한 마리를 삼켜놓은 것 같은 독수리의 어떤 이미지가 뭐야? 팍팍팍 날아가는 그 느낌은 어떤 에너지, 막 생명력 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지. 내 안에 내적 에너지 그리고 뭐 어떤 충족감, 정서적인 고향감 내가 마치 독수리 한 마리를 삼켜놓은 것 같아. 아, 내가 독수리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 같다. 이 표현하고 또 좀 너무 다르죠. 독수리 한 마리를 삼킨 것 같다. 내 자신이 조깅으로 해서 변한 내 자신, 나의 인생의 드문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내 인생에서 이 조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고 내가 어떤 지금 상태인가 이걸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좀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들 시가 아주 신선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시예요. 정말 조깅을 해본 사람에게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것만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조깅하고는 또 전혀 좀 다른 이재무의 종소리라는 시 한번 볼게요. 이재무의 종소리. 여러분들 이 시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낯선 시선 그리고 우리가 낯설게 하기를 태도로 한번 보자고 했잖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주목하게 되는 그 독자들에게 무엇을 꼭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시 종소리 같이 와요. 자, 아랫마을이 일단 공간적 배경이야. 자, 아랫마을. 아이고. 자, 이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 그런데 얘들아, 이 시를 전체적으로 좀 보려면 선생님도 한번 그림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아. 자, 아랫마을에서 지금 종소리들이 펼쳐지고 있어. 그런데 왜 선생님이 잠깐 이 산을 치냐면 배경 하나가 더 등장하거든. 이 시는 아랫마을과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 이 두 개의 공간적 배경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이 아랫마을에서 종소리가 성당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자, 그럼 성당 어디다가 그려야 될까? 일단 아랫마을에다 그려줘야 되겠지. 자, 성당 그려줄게. 자, 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댕댕댕 하고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울려 퍼지는 이 성당의 소리, 이건 좀 종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이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진다. 성당에서 퍼진다고 했으니까 이 종소리 자체가 어떤 소리를 얘기할까? 성당에서 벌어지는 종소리. 이미지는 되게
뭔가 평화롭고 뭐 경건하고 뭐 이런 이미지 갖고 있겠죠. 일단 종교적으로는 일단 사랑과 구원을 의미하는 종교잖아. 자, 카톨릭은 사랑과 구원의 종교란 말이야. 종소리는 또 여기서 평화, 경건 이런 이미지를 일단 다 가지고 있어. 자, 여기서는 구두점 하나도 그냥 볼 수가 없네. 자, 아까도 봤겠지만 여기서 쉼표 나왔어. 그치? 종소리, 종소리들. 자, 종소리, 종소리들. 이거는 뭐 종소리가 한 번 더 반복된다. 이렇게 일단 뭐 그것도 가능해. 반복되면서 이게 여러 차례 울렸다. 여러 차례 울리는 거 얘기할 수 있지. 그치? 땡땡 종소리 종소리들. 하지만 여기 내용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 있어. 종소리 종소리들 그중 하나가 대열에서 빠져나와. 이 종소리들의 그 대열에서 하나의 종소리가 그중 하나가 얘가 하나가 쏙 걔네들 사이에서 싹 빠져나와서 몰래 어디론가 나가. 요런 착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신선하다. 그치? 신선한 착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맥락에서 종소리 종소리들을 할 때 얘하고 얘를 좀 구분하게 만드는, 이해가 가니 얘들아? 그래서 이 맥락을 좀 형성을 좀 하고 있는 거야. 요 맥락에서는 가능하게끔 종소리 종소리들 하나의 종소리를 여기서 뽑아내고 있는 거지. 자, 일단은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종소리야. 자, 이 대열은 종소리들의 대열이었던 거야. 이해가 가지. 그중 하나가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몰래. 자, 이 동작에 몰래 조심스럽게 요 동작도 한번 살펴봐. 몰래. 자, 골목을 돌아서 골목 굉장히 어떤 골목이 상상이 돼? 되게 좁고 비좁고 정말 다니기 힘들 것만 같은 그런 골목이겠지. 그치? 좁고 복잡한 이미지야. 그치? 골목을 돌아서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을 찾아 나선다. 자, 그러면 지금 종소리가 이렇게 아랫마을에서 위로 올라갔어. 그치? 얘 하나가 쏙 하고 빠져나와가지고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로 쫙 올라간 거야. 자, 이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에 대한 묘사를 잠깐 봐. 맨발로 가파른 빙판길을 오르다가 미끄러지고 오르다가 미끄러져. 사실 양재동에 사는 너희들은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 쌤은 한남동에 살았단다. 그래서 한남동에 그 달동네 맨 위 꼭대기에 살았어. 왜 그랬겠어? 집값이 싸니까. 자, 그런데 한남동에 부촌인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아랫마을은 정말 부유하신 분들이 살고 계셔. 이 아랫마을에서 윗동네 여기 볼 일이 없지. 심지어 보기 싫다고 요즘에 많이 밀었다더라고. 사실 거기 살았던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모양새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은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쌤이 살았다는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만 있더라고요. 산동네, 달동네. 왜 달동네야? 달 보여 거기. 네, 그런 곳은 겨울에 눈 내리면 어떻게 돼? 야, 이제 경사가 가파르기가 그지 없어요. 연탄재 쫙 깔아놓지 않으면 그거 완전 미끄러져. 자, 산동네, 달동네,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고 표현을 했다? 표현도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고 했어. 자, 조금 있으면 이게 굉장히 산뜻한 표현으로 느껴지게 될 거야. 맨발로 가파른 빙판길을 오른다. 가파른 빙판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느껴지지 않지. 달동네 길이란 느낌 뭐니 얘들아? 그래서 가파른 빙판길이란 건 일단 험난해. 얘네들이 지금 거기다가 표현 자체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쓰셨다. 오르다가 미끄러지고 오르다가 미끄러져. 자, 여기서 일단은 험난한 이 달동네의 상황 자체가 얼마나 험난한지도 얘기하고요. 험난하다는 것도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지금 이 구절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거야. 무릎까지 피 흘리는 하나님. 뭐지? 아까 종소리가 마을 골목을 해가지고 딱 올라갈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가 지금 그 종소리 하나가 그 존재가 뭐였던 거야? 이 종소리 하나가 그중 하나가
이게 쏙 올라갔던 그 몰래 다녔던 걔가 누구야? 오르다가 미끄러지고 미끄러졌던 걔가 무릎까지 피 흘리는 하나님. 섬찟하지 않니? 마치 이렇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변장을 해서 종소리 하나가 그 하늘 가장 가까운 그 마을을 막 찾아다녔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그것도 오르다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면서. 그러면 사실 이 표현이 시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하나님도 그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는 게 대단히 힘들다,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더라고. 일단 오르다가 미끄러지고 무릎 까져서 피 흘린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종교적 배경을 조금 더 아는 선생님으로서는 이거는 그렇게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 무릎 까져 피 흘린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이 피 흘림이 사실은 이 종교의 본질이잖아. 이 하나님은 실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린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린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 낯설게 하기 표현 기법이 전혀 사용이 안 돼. 왜? 무척 낯설고 놀라운 일이거든. 절대자가 어떻게 피 흘리고 죽었어? 라고 하면서 너에게 낯선데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낮고 어렵게 사는 달동네의 사람들한테 가려고 노력하면서 무릎 까져서 피 흘리는 이 존재는 실제로 같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낯설지. 자, 이렇게 절대자를 아주 낯설게 보게 만드는, 절대자를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런 시들이 있어. 이런 낯설게 하기의 어떤 시의 기법들을 사용해서, 뭐 사실은 많진 않아.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이라든가, 실제 기독교나 어떤 카톨릭이나 또는 좀 우리나라엔 흔하진 않은데 이슬람이나 이런 절대자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실제로 작품에서도 잘 훼손시키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그런데 김춘수 나의 하나님, 뭐 하나님 푸주간에 걸린 뭐 커다란 살덩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단 말이야. 굉장히 낯설게 바라보면서 절대자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것들을 확 깨주지. 그리고 무언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한번 보게 만들어. 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실제 그 종소리의 정체지. 이게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다. 어떻게 보면은 종소리가 알고 보니까 그 댕댕댕 그 골목골목 해가지고 이 달동네를 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무릎 까져서 피 흘린대.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실상 무릎 까져서 피 흘리진 않지. 그런데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냐?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피 흘리면서 다가가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다가가는 그 하나님이기도 하지. 자, 이 모든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계속 볼게요. 마지막 시인이 정리합니다. 이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또 조금 달라서요.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 이 구절 어디서 나왔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구절에 반복이기만 할까? 아니야.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 여기서는 그 종소리 중에 이 종소리가 사실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을 찾아다니고 싶어 하셨어. 이것까지 얘기해 주지, 여기까지는. 그런데 아랫마을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들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 종소리가 이거다라고 말을 했어. 이 시의 가장 놀라운 점이기도 해. 자, 저 보이지 않는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 자, 이제 시인은 이 종소리가 뭐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 자, 세 부분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네. 저 보이지 않는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 자, 이 모든 것들은 울타리를 수식하고 있어. 뭐가 울타리라는 거야? 지금 이거 종소리야. 주어가 종소리야. 종소리가 사실은 울타리다. 보이지 않는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다. 이 평화의 울타리라고 했을 때까지는 이해되지. 왜? 종소리는 평화의 이미지였으니까, 경건의 이미지였으니까. 그런데 이 평화의 울타리를 세워놨대. 종소리가 무언가를 막을 수가 있을까? 이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울타리가 세워져 있다는 얘기야. 이 그림 봐야 되겠다. 그치? 그림 안 그릴 수가 없네. 자, 종소리가 댕댕댕 하면서 여기다가 견고한 울타리를 세워놓고 있다 이거야. 아랫마을에서 윗마을로 가지 않도록. 즉 누구만을 위한 평화가 되도록 아랫마을만을 위한 평화의 종소리인 거지. 여기서는 여기로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게. 이 종소리가 우리 거야. 그냥 평화의 종소리. 자, 그런데 이것이 견고해.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아. 견고한 평화의 울타리. 견고하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우리와 저들 사이에 완전히 경계선 딱 세워놓고 절대로 저들은 넘어오지 마라는 식이잖아. 자, 그러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소리는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까?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하도 교묘해서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지. 아랫마을하고 윗마을을 갈라놓을 거라고는. 그것도 성당의 종소리가, 구원과 평화의 상징인 성당의 종소리가 그걸 막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지. 즉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 우리라는 이게 중요하겠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것이 아랫마을만을 위한 종소리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지. 이건 어떤 의미에서 종교인들에게 각성하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 종교인들을 생각만 하는 각성이겠어? 이 아랫마을에 사는 성당 사람들만 생각해봐라. 야, 너희들이 여기서 평화의 종소리를 울리고 있지만 정작 너희의 하나님은 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가져서 피 흘리는 하나님 아니더냐. 그런데 너희들만 평화를 외치고 있지 않니? 이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만 말하는 시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두에겐 이 보이지 않는 생각, 우리가 못 봤던 거야. 사실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눈에 안 보였던 거지. 이 사람들을 향했던 그 시선은 결국에 낯설게 하기의 태도에서 나왔던, 절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만드는 작가로서는 그렇던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할게요. 다음 편에 보면 여러분들 이 황인숙의 조깅이나 이재무 종소리 이렇게 주제랑 또 이렇게 또 해제 잘 나와 있어요. 해제에서 또 선생님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되게 재밌게 잘 해석한 게, 한행을 구성하는 마지막 연, 그 독수리 삼킨 거 있잖아. 그치? 그 마지막 연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호흡과 정신적 호흡이 독립적이면서 서로 교차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선생님이 좀 얘기했지. 신체적 호흡과 정신적 호흡. 정신적 호흡은 생각이 정리되고 있는 것들 있지. 내 생의 드문 아침이다. 뭐 이런 것들. 나의 정신적 호흡, 마침표로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내 생각이 좀 정리되고 있는 호흡도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재무의 종소리, 달동네나 산동네라는 표현들, 이런 거, 사회의 중심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변부로 그렇게 주변부에 이렇게 있는 그런 동네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소외받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도달하려는 절대자, 이 절대자를 발견하겠지만 절대자도 그들에게 도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무릎 가져 피 흘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일단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걸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 고민해서 꼭 풀어보시고 답을 한번 맞췄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정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설명을 좀 듣도록 합시다. 자, 1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네,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풀다 보면 사실상 오답을 잘 설명하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요. 이건 적절한 거에서 좀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2번 문제 조금만 보고요. 나의 1년에서 여러 차례 사용된 쉼표가 3년에서 나타나지 않다가 4년에서 다시 나타나잖아. 그렇지. 쉼표 문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호흡이 조깅의 과정 속에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때요? 괜찮죠? 1년에서도 후하 후하 나중에 하후 하후 막 이러면서 그 서로 다른 호흡이 조깅의 과정에 공존하고 있음. 괜찮잖아. 그치?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 해석의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뭐가 틀렸을까? 우연은 다른 내용과 달리 한 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거 맞는데? 그치?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전까지 이어지던 화자의 움직임이 멈추었나? 완전히 멈췄다라고 말할 수 있나? 현실의 상황을 화자의 움직임이 멈췄다라는 것을 감지할 만한 시효가 없어. 그냥 조깅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거야. 독수리를 삼킨 것 같은 나의 상태, 조깅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양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나와 다의 화자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요거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들 잘 읽어보고 풀어주세요. 나의 화자는 움직임에 따른 소리를 통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만 후, 하, 하우, 하 하면서 자기가 뛰고 있는 자기 존재도 드러나고 내 생애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화자, 시적 화자 나라는 거 딱 드러났어요 사실. 그 다음 다의 화자는 그런데 시적 화자가 누구? 그냥 대상만 나오는데 종소리? 하나님? 아니잖아. 그치? 자신이 주목한 걸 보여주기만 할 뿐. 오케이? 자,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3번은 정답이, 여러분 보세요. 천천히 잘 보고 푸셔야 되겠어요. 오연에서는 비유법을 통해, 비유법 뭐, 삼킨 것 같이. 선생님 따로 정리는 안 했네. 화자가 실제로 머무는 공간적 배경이 변했다고 말해야 되나? 공간적 배경이? 자기의 상태의 어떤 표현이죠. 변화도 아니고, 내가 조깅을 해서 나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얘기니까요. 변화도 틀려. 잘 읽어보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의 정답을 한번 볼게요. 문제 4번은요. 정답은 4번. D에서는 A를 반복해서 제시했다. 맞잖아. 종소리가 반복됐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왔어. 근데 그것은 마치 수미상관처럼 뭐 안정적으로 구조 안정을 위해서 한 번 더 나온 게 아니야. 이 종소리가 아랫마을의 종소리가 사실은 울타리다. 사실은 너희들만의 평화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윗마을과 경계를 짓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아랫마을의 평화만을 보호하는 울타리더라. 오히려 하늘 가장 가까운 마을을 소외시키더라. 이거를 딱 알려주려고 쓴 표현이기 때문에 아랫마을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는 맞겠지만 뒷부분은 틀린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자, 설명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은 2차 시는 흥보가예요. 흥보가 우리가 이게 낯설게 하기 지금 사실은 뭐 진도는 사실 이렇게 의미가 없어서 꼭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 의미가 없어서 하기도 했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지금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시의 내용과 또 형식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관계, 우리 이것이 지금 전체 학습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다다음 주에 배울 산도화라든가, 그리고 우리 미리 배운 반도 있어요. 산도화, 또 무등, 이런 시들 굉장히 낯설게 하기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해서. 자, 그래서 그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 더 배우는 게 다음 시간에 배울 흥보가입니다. 우리가 같이 흥보가 작품을 통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판소리잖아.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가 맺어진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거든. 자, 얼만큼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밀접하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배웠던 낯설게 하기 내용 잘 기억했다가 우리가 문학에서 주로 현대시 배우고 있는데 현대시의 아주 핵심 개념입니다. 낯설게 하기를 잘 반복해 주세요. 복습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어요.